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5년 차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 박민준입니다.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믿음이 마치 단단한 화강암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세월의 풍파가 닥쳐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죠. 저 역시 제 아내 수연이와의 믿음이 그렇다고 15년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이던 그 믿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의심이라는 괴물이 틈새를 비집고 자라나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를 오해하고 스스로 만든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렸던 제 부끄러운 고백을, 그리고 그 칠흑 같던 오해의 끝에서 마주한 눈물겨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용기 내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내 수연이는 대학 2년 후배였습니다. 느릿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청바지와 흰 티가 가장 잘 어울렸던 사람.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도 늘 긍정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모습에 반해 제가 3년을 쫓아다닌 끝에 겨우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늘 선배라고 불렀거든요. 선배, 저는요, 연애할 시간 없어요. 알바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알바하는 곳까지 매일 데려다 줄게. 선배, 저는요, 비싼 밥 먹을 돈 없어요. 그럼 내가 매일 김밥 2줄 사서 갈게. 너 하나, 나 하나. 그렇게 3년을 버틴 끝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12평짜리 낡은 빌라에 반지하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보며 제가 미안해하자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곰팡이야 닦아내면 되지. 중요한 건 우리 둘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난 선배랑 있으면 여기가 궁전보다 좋아. 그랬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 아들 민수와 딸 민지를 낳고 사는 15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을 며칠이나 망설이면서도 아이들 학습지 하나 더 사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승진 시험 준비할 땐 없는 형편에 10만 원짜리 영양제를 덜컥 사오기도 했죠. 단 한 가지 제게 짐이 되었던 것은 처가, 그 중에서도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완고하고 꼬장꼬장한 성격의 장인어른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집 한 채 해올 능력도 없는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제게 딱 한마디를 하셨죠. 박서방, 자네가 우리 수연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나? 난 솔직히 아직도 자네 못 믿겠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지켜볼 거야. 그 말은 15년 내내 제 가슴에 박힌 가시였습니다. 첫째 민수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잔치는 꼭 이렇게 작게 해야 했나? 옆집 김서방은 며느리 돌잔치라고 호텔을 통째로 빌렸다던데.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장인어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저희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정성? 정성으로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작은 평수지만 대출을 끼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사위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저 역시 그런 장인어른을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점차 처가 방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그 사이에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가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당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인 거 알지? 알아. 당신이 내 편인 거. 네, 그랬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였기에 전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의심에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넉 달 전,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넉 달 전, 우리 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아주 행복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지 않아? 과학경진대회에서 상을 다 받... 그럼, 누구 아들인데 수연이 당신이 고생 많았지. 우리는 치킨을 시켜놓고 아이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식탁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늘 그렇듯 무심코 화면을 보았죠. 그런데 발신자 이름이 내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 폰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나야? 카톡 왔는데? 샤워를 하러 들어갔던 아내가 욕실 문을 빼꼼히 열고 말했습니다. 아니, 보지 마. 그냥 둬.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소리칠 일인가?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휙 뒤집어 놓더군요. 누구야? 아까 내 사랑이라던데. 나 말고 또 내 사랑이 있었어. 전 일부러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스팸인가 봐. 광고.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심장에 차가운 의심의 싹이 툭 하고 떨어진 것이. 그날 이후 아내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몸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패턴 잠금도 없던 휴대폰에 어느 날부터인가 복잡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장난처럼 휴대폰을 보려 하면 아내는 정색을 하며 빼앗아 갔습니다. 왜 이래? 남의 폰을 함부로 보게. 내가 남이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둘째, 밤늦은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넘어 제가 자는 줄 알고 베란다로 나가 한참을 속삭이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네,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누구랑 통화하는데 저렇게 울지? 혹시 협박이라도 당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뒤척이자 아내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그냥 친구, 지영이.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화장이라곤 로션 하나 바르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값비싸 보이는 화장품을 사들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실크 원피스와 핸드백도 보였습니다. 웬일이야? 당신 이런 실크 원피스 안 입잖아.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야지. 그 어색한 화장과 화려한 원피스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넷째,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9시, 10시가 다 된 시간에 아이들 숙제도 봐주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지금? 이 시간에 누굴? 그냥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 그 급한 볼 일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고 그때마다 아내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어설픈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벽 1시, 2시가 다 되어 들어왔죠. 결정적으로 2달 전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전 큰맘 먹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엄마 오면 서프라이즈 해줄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아이들도 들떠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있었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미안해. 여보,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보느라 휴대폰 배터리도 나갔어. 아내에게서는 낯선 스킨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병원?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이라는 장소가 그놈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돈이었습니다. 자동차 세를 내려고 공동생활비 통장을 확인했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 넘게 들어있어야 할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 통장 돈 다 어디 갔어? 아내는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거 친정. 갯돈 500만 원을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보내? 장모님은 또 무슨...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금방 채워 넣을게. 걱정 마. 정말이야. 그날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한 달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 우편함에서 제가 모르는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된 300만 원의 대출이었습니다. 내 사랑이라는 카톡, 숨기는 휴대폰과 비밀번호, 새벽에 눈물 젖은 통화, 화려해진 외모와 비싼 옷, 결혼기념일마저 잊게 한 잦은 외출, 사라진 500만 원과 300만 원의 대출. 모든 증거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 그놈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대출까지 받아 옷을 사 입는구나.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다가도 아내가 그놈과 웃고 있을 장면이 떠올라 키보드를 부술듯이 내리쳤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괜히 화를 냈습니다. 민수야, 너 숙제 아직도 안 했어. 엄마 어딨어? 엄마 또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아빠, 왜 화났어? 딸 민지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이룬 가정인데 그렇게 나밖에 모르던 수연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놈이 돈이 많은 놈인가? 아니, 돈이 없는 놈인가? 그래서 수연이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놈을 먹여 살리는 건가?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철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야, 너 진짜냐? 재수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 휴대폰 숨기고 돈 쓰고 늦게 들어오고 이건 100%야. 친구의 말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떡하냐 민준아. 이혼해야지. 증거 확실하게 잡아. 증거? 어떻게 잡아? 블랙박스, 차 블랙박스부터 확인해봐. 요즘엔 다 그렇게 찍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아내의 차로 달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냈습니다. 제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어라. 그냥 내 오해여라. 하지만 블랙박스 속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만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내가 차를 세우고 24시 편의점에 들어가고 다시 차를 타고 어떤 낡고 음산한 건물 앞에서 내리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사장님, 저 혹시 다음 주 알바비 가불 좀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 아니, 박수연 씨,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나도 사정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을 더 할게요. 제발. 알바? 편의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자를 만나는데 돈이 필요해서 저렇게 구걸하듯 편의점 알바까지 한다고? 아니 그럼 그 낡은 건물은 뭐지? 그놈의 집인가? 그때 제 등 뒤에서 차가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샤워를 마친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알바해?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해. 왜 나 몰래 알바 같은 걸 하냐고.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내 차 뒤졌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뒤지면 안 돼? 당신 지금 나한테 숨기는 게 얼만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잡으려던 것을 제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내 사랑, 이거 뭐야? 이건 또 누구야? 이것도 편의점 사장이야? 대답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랗게 떨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 돼, 받지 마, 제발. 아내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그놈이구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오늘도 그 친구 만나러 가시겠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랗게 떨었습니다. 가라고. 대신 나도 갈 거야. 당신이 만나는 그 친구놈인지 내 사랑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나 그냥 내버려 둬 제발.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나중에? 지금 당장 설명 못할 이유가 뭔데? 그 눈물이 제게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급한 장례식이 생겼다며 월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아내는 아침부터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하지만 저녁 8시가 되자 그 내 사랑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전화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속삭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아내가 평소와 달리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 새 원피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위장인가? 아니면 그놈 취향이 이런 건가?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그래. 아내가 아파트를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5분 뒤에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미행. 제 인생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 오늘로 끝이다. 저 여자와 그놈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호텔이냐, 어디 오피스텔이냐. 아내의 차는 예상과 달리 시내 호텔이나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시내에서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도심이 아니라 어둡고 한적한 외곽으로.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30분을 넘게 달려 아내의 차가 멈춘 곳은 가로등 불빛도 거의 없는 으슥한 산기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 낡은 건물, 간판 불도 반쯤 꺼진 새희망 요양병원 맞나? 이라는 낡고 음산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만난다고? 아니면 그 자식이 아파? 그래서 수연이가 돈을? 일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20분 차 안에서 그 건물만 노려봤습니다. 왜 안 나오지? 대체 안에서 뭘 하는 거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전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방금 들어온 박수연 씨 며느객이신가요? 네, 박수연 씨요? 아, 보호자시구나. 301호요. 특별관리실. 특별관리실? 심장이 쿵쿵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역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301호로 향하다가 옆방인 30925의 문이 열려 있어 무심코 안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 묶인 채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301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 숨을 죽이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날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주인님이 우리 둘 다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주인님이 우리 둘 다 예쁘다고 친구인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야, 입 좀 벌려보세요. 이거 드셔야 힘내지. 응? 아빠, 제발, 나 수연이야. 수연이 왔어. 그곳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낡은 추리닝 차림 그대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앙상한 노인의 입에 미움을 떠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토록 저를 미워하고 자네는 내 사위 아니야 라고 소리치시던 제 장인어른 박길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가로는 아내가 떠먹인 미움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민준 씨, 우리 남편한테 말을 못하겠어. 아빠 쓰러졌다고 하면 또 돈 때문에 그 사람 어깨 무거워질까봐. 아빠도 박서방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 짐 지우기 싫다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걔네 짐이 타를 새로운 제만은.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민수랑 민지도 보고 싶다고 했잖아. 얼른 일어나서 우리 민지 보러 가야지. 아내는 의식도 없는 장인어른의 손을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지난 넉 달간
그녀가 베란다에서 흘렸던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장인어른의 머리맡 협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그놈에게 줄 선물이라고 확신했던 금화성 남성용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병원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한 방향제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이 향수 좋지? 우리 민준 씨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빠한테도 좋은 냄새 나라고 내가 큰맘 먹고 샀어.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저번에 아빠가 무시했을 때 며칠 밤이나 잠도 못 잤어. 나 때문에 남편까지 무시당하는 거 더는 못 봐서 말 못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얼른 일어나서 우리 사위 고생한다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쿵! 무엇인가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결혼 기념일날 아내에게서 나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스킨 냄새. 그건 그놈의 냄새가 아니라 여기 이 병원의 냄새와 아버지를 위해 뿌린 이 향수 냄새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보호자분,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혹시 박수연 씨 남편분 되세요? 네, 아내. 간호사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아니, 남편분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사모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넉 달 전에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합병증으로 치매까지 겹쳐서 여기 오신 뒤로 매일매일 밤마다 혼자 오셔서 저렇게 간병하시는데 저러다 저분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은 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저 3-2로 박길수 환자 보호자 남편입니다. 병원비가 어떻게... 직원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컴퓨터를 보며 혀를 드채 찼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락드리려던 참입니다. 병원비가 4개월치가 밀려서 곧 강제 퇴원 조치하려던 참이었어요. 밀린 금액만 300만 원이 넘네요. 네? 1,300만 원이요? 네, 특별관리실이라 간병비가 포함돼서 비쌉니다. 따님 아니 사모님께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시는데 그걸로는 간병비도 빠듯하죠. 막 막아보려고 몰려오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세요. 여기서 9시 반까지 간병 마치고 바로 그 편의점으로 뛰어가시던데 저희도 사정이 딱해서 기다려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5만 원, 10만 원씩 어떻게든 입금하시더라고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편의점. 그 알바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병원비였습니다. 사라진 500만 원은 장인어른의 초기 입원비였던 겁니다. 현금 서비스 300만 원은 부족한 간병비와 약값이었던 겁니다. 그럼 내 사랑이라는 전화는 그거 혹시 최 사장님 아니에요? 편의점 사장님이요. 하도 알바비를 당겨 쓰시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고 내 사랑 박수연 씨 월급 날까지 참아 라고 장난처럼 저장해 놨다고 하시던데 아이고 남편분이 모르셨구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잦은 외출과 친구 지영이 미숙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새벽에 들어와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렸던 겁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다네요. 쓰러지시기 전에 절대 박서방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평생 미워만 했는데 자기 때문에 짐 지우기 싫다고 사모님도 남편분한테 차마 돈 얘기 꺼내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문무과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으로 제 가슴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놈, 이 천하의 못된 놈,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캔
아내의 지친 어깨가 아니라 그녀의 휴대폰을 의심했던 제가, 아내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화장품을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녹이 나간 채 서 있는 저를 발견했죠. 여보? 당신 여긴 어떻게? 아내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녀린 어깨를 지난 넉 달간 혼자 모든 것을 버텨냈는 그 작은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수연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다음에 코르머 새로내준 친구를 마에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제 품에 안긴 아내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다 알았어? 응, 다 봤어. 장인어른.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당신 고생시킨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이런 모습, 돈 때문에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정말. 저는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수연아, 나 사실 당신 바람난 줄 알았어. 아내의 몸이 제 품에서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 당신이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오늘 증거 잡으려고 당신 뒤따라온 거야. 아내는 울음도 그쳤습니다. 그저 저를 밀어내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걔캔 넌들 숲도 푸다입니다의 캔.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 원망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아내의 표정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수연아.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내 의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몰랐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는 당신이 그 돈으로 그놈에게 선물을 사주고 호텔에 가는 줄 알았어. 저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추악한 말들을 울면서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한참을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결국 제 앞에 같이 주저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당신 혼자 힘들게 해서 내가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병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부족한 돈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 철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빌려 밀린 병원비 30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집에서 가까운 더 좋은 재활병원의 1인실로 모셨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당장 그 알바 그만둬. 나 당신 새벽에 나가는 것 더는 못 봐. 돈은 내가 2탕, 3탕을 들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그걸로 됐어.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장인어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직 말씀은 어눌하시지만 사람은 알아보실 정도가 되셨죠. 이제는 저도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장인어른 병문안을 갑니다. 더 이상 처가에 가는 길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장인어른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민수가 가만히 보더군요. 장인어른 시원하시죠?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어눌한 발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네. 고맙네 박서방. 아니 우리 아들을. 저와 아내는 그날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병원 로비에서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 그 진실을 끝까지 몰랐다면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영원히 부셔버렸을 겁니다. 의심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 속에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어두운 눈으로 바라봤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며 이 사연을 빌어 제 아내 수연이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수연아, 나 같은 놈 만나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내 아내로 우리 아이들 엄마로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딸로 맨바람 난 줄 알았던 아내의 뒤를 쫓다. 그녀가 매일 밤 들르던 낯선 병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5년 차가 된 이제 40대 중반을 넘긴 평범한 가장 박민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수많은 가장들 중 하나일 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그 가족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믿음이 마치 단단한 화강암처럼 견고해야 한다고 말하곤 하죠. 어떤 시련이 와도 세월의 풍파가 거세게 몰아쳐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 역시 제 아내 수연이와의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15년 내내 굳게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아이들이 웃으며 아빠 출근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 믿음이 제 삶의 기반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균열로 시작해 커다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던 믿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새로 의심이라는 괴물이 슬며시 스며들어 자라나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 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정말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 의심이 제 마음을 제 영혼을 갉아먹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아내를 오해했던 제 부끄러운 고백을 그리고 그 칠흑처럼 어두웠던 오해의 끝에서 마주한 눈물겨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용기 내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 이야기처럼 작은 오해가 큰 후회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요. 제 아내 수연이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2년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늘 화장기 하나 없이 수수한 얼굴로 다니던 여학생이었죠. 청바지에 흰 티셔츠가 가장 잘 어울렸고 긴 머리를 묶은 채 도서관에서 책을 파묻혀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생활력이 강한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3년을 쫓아다닌 끝에 겨우 결혼을 승낙받았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가 얼마나 끈질겼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커피를 사들고 따라다니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늘 선배라고 불렀어요. 그게 그녀다운 점이었죠. 처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선배, 저는요, 연애할 시간 없어요. 알바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하고 집에도 도와야 해요. 그럼 내가 알바하는 곳까지 매일 데려다 줄게. 가는 길에 커피라도 사줄게. 같이 걸으며 이야기 나누자. 선배, 저는요, 비싼 밥 먹을 돈 없어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그럼 내가 매일 김밥 2줄 사서 갈게. 너 하나, 나 하나. 그럼 되지? 매일 이렇게 만나면 어때?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버텨.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12평짜리 낡은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죠. 제가 그걸 보고 미안해하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민준 씨, 곰팡이야 닦아내면 되지. 중요한 건 우리 둘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난 선배랑 있으면 여기가 궁전보다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자.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작해 점점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버둥 치며요.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사는 15년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을 며칠이나 망설이면서도 제가 승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없는 형편의 10만 원짜리 영양제를 덜컥 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었죠.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내는 밤새워 울던 아기를 안고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여보, 우리 이제 완벽한 가족이야. 이게 행복이지? 라고 말하던 그녀의 미소가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게 짐이 되었던 것은 처가 쪽, 그 중에서도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완고하고 꼬장꼬장한 성격으로 유명하셨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집 한 채 해올 능력도 없는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제게 딱 한마디를 하셨죠. 그 말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박서방, 자네가 우리 수연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나? 난 솔직히 아직도 자네 못 믿겠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지켜볼 거야. 만약 수연이가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네. 그 말은 15년 내내 제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 둘을 낳고 작은 평수지만 대출을 끼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부업을 해서라도 가족을 위해 노력했죠. 이만하면 저도 사위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처가에 가는 건 제게 큰 숙제 같았죠. 설날이나 추석 때마다 장인어른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박서방,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니나? 옆집 김서방은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다던데. 자네도 좀 더 분발해야지. 수연이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공무원인 사촌 형님과 저를 비교하며 아내 앞에서 저를 무안하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장인어른을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점차 처가 방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중재를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피곤해졌죠. 아내는 늘 그 사이에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처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하곤 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가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당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인 거 알지? 아빠도 속으로는 당신을 인정하실 거야. 그냥 좀 더 참아보자. 알아, 당신이 내 편인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네, 그랬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잔소리가 끝나면 그녀는 몰래 제게 귤을 까주거나 따뜻한 차를 타주며 수고했어, 여보라고 속삭이곤 했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런 아내였기에 전 우리의 관계가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TV를 보며 주말에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그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죠.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의심에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넉 달 전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식탁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까똑하고 울렸습니다. 늘 그렇듯 무심코 화면을 보았죠. 그런데 발신자 이름이 내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 폰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으며 소리쳤어요.
여보, 나야. 카톡 왔는데 뭐라고 왔는지 볼까? 샤워를 하러 들어갔던 아내가 욕실 문을 빼꼼히 열고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보지 마. 그냥 둬. 내가 볼게.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소리칠 일인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제 마음에 작은 의문이 스쳤어요.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휙 뒤집어 놓더군요. 그 동작이 너무 서둘러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누구야? 아까 내 사랑이라던데. 나 말고 또 내 사랑이 있었어? 장난이야? 전 일부러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스팸인가 봐. 광고, 요즘 스팸이 많아서 그래.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태도가 평소에 그녀답지 않았어요. 늘 솔직하고 투명했던 아내가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제 심장에 차가운 의심의 싹이 툭 하고 떨어진 것이, 그 작은 사건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킨 렌즈를 통해 보는 듯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첫째, 휴대폰을 몸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패턴 잠금도 없던 휴대폰에 어느 날부터인가 복잡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요즘 해킹이 많아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그 핑계가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둘째, 밤늦은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넘어 제가 자는 줄 알고 베란다로 나가 한참을 속삭이다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요.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의심을 키웠어요. 누구지? 누구랑 통화하는데 저렇게 울지? 혹시 협박이라도 당하나? 아니면 다른 남자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뒤척이자 아내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친구, 지영이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위로 좀 해줬어. 걱정 마.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우리 결혼식 때 본 이후로 연락도 안 한 친구였으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게 시작이었어요. 셋째,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화장이라곤 로션 하나 바르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값비싸 보이는 화장품을 사들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실크 원피스와 핸드백도 보였습니다. 옷장에는 갑자기 고급스러운 옷들이 늘어났어요. 웬일이야, 당신 이런 실크 원피스 안 입잖아. 갑자기 왜?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야지. 평생 수수하게만 살았잖아. 그 어색한 화장과 화려한 원피스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굴 만나려고 저렇게 꾸미는 거지? 나한테는 왜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넷째,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9시에 10시가 다 된 시간에 아이들 숙제도 봐주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녀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늦지 않을게. 지금? 이 시간에 누굴? 위험하지 않아? 그냥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 급하게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걱정 마. 택시 타고 갈게. 그 급한 볼 일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고 그때마다 아내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어설픈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벽 1시, 2시가 다 되어 들어왔죠. 집에 돌아올 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피곤함 뒤에 숨긴 게 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지?
결정적으로 2달 전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전 큰맘 먹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다발까지 준비하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기고 로맨틱한 밤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레스토랑에서 혼자 기다리다 왔어. 아, 미안해. 여보,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보느라 휴대폰 배터리도 나갔어. 정말 미안해. 아내에게서는 낯선 스킨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교통사고? 병원? 그게 정말인가? 아니면 그놈과 병원에서 만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이라는 장소가 그놈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병원이야? 이게 마지막 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째, 돈이었습니다. 자동차 세를 내려고 공동생활비 통장을 확인했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만 원이 넘게 들어있어야 할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 우리 생활비 통장 돈 다 어디 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거 친정 엄마가 급하게 곧돈이 깨졌다고 금방 메꿔준다고 해서 빌려줬어. 곶돈?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보내? 장모님은 또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을?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금방 채워 넣을게. 걱정 마. 엄마가 곧 갚아주실 거야. 하지만 그 돈은 한 달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 우편함에서 제가 모르는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된 300만 원의 대출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이라는 카톡, 숨기는 휴대폰과 비밀번호, 새벽에 눈물 젖은 통화, 화려해진 외모와 비싼 옷, 결혼기념일마저 잊게 한 잦은 외출, 사라진 500만 원과 300만 원의 대출. 모든 증거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 그놈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대출까지 받아 옷을 사 입는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다가도 아내가 그놈과 웃고 있을 장면이 떠올라 키보드를 부술듯이 내리쳤습니다. 동료들이 민준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도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지옥이었어요.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괜히 화를 냈습니다. 너 숙제 아직도 안 했어. 엄마 어딨어? 왜 너희들만 두고 나가? 엄마 또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아빠 왜 화내? 친구 같은 소리 하네. 그게 다 거짓말이야.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이룬 가정인데 그렇게 나밖에 모르던 수연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놈이 돈이 많은 놈인가? 아니, 돈이 없는 놈인가? 그래서 수연이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놈을 먹여 살리는 건가? 밤마다 그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꿈에서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 나타나서 깨곤 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한 사이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곤 했죠. 야, 너 진짜냐? 재수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네. 휴대폰 숨기고 돈 쓰고 늦게 들어오고 이건 100%야. 나 같아도 의심할 만해. 친구의 말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조언했어요. 어떡하냐 민준아. 이혼해야지. 증거 확실하게 잡아. 블랙박스나 GPS로 미행해봐. 나도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아내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냈습니다. 제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제발 아니어라. 그냥 내 오해여라. 수연아, 제발. 하지만 블랙박스 속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만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내가 차를 세우고
24시 편의점에 들어가고 다시 차를 타고 어떤 낡고 음산한 건물 앞에서 내리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사장님, 저 혹시 다음 주 알바비 가불 좀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박수연 씨, 자꾸 이러면 곤란해요.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을 더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요. 알바, 편의점, 수연이가 왜 알바를 해? 돈이 필요해서?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거지?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자를 만나는데 돈이 필요해서 저렇게 구걸하듯 편의점 알바까지 한다고? 아니, 그럼 그 낡은 건물은 뭐지? 그놈의 집인가? 아니면 모텔? 그때 제 등 뒤에서 차가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내 블랙박스잖아. 샤워를 마친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당신 알바해? 왜? 우리 돈이 부족한가?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말해. 왜 나 몰래 알바 같은 걸 하냐고.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솔직히 말해.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내는 제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내 차 뒤졌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프라이버시를 왜 침범해. 뒤지면 안 돼. 당신 지금 나한테 숨기는 게 얼만데. 솔직히 말해. 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잡으려던 것을 제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이 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이건 또 누구야? 이건 또 편의점 사장이야. 대답해. 왜 숨기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랗게 떨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 돼. 받지 마. 제발. 민준아. 제발. 아내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그놈이구나. 드디어 잡았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오늘도 그 친구 만나러 가시겠다. 그네 사랑 만나러.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의심이 그걸 가로막았어요. 제발 여보 이러지 마. 나나 그냥 내버려 둬 제발.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나중에 지금 당장 설명 못할 이유가 뭔데 왜 지금 못해? 그 눈물이 제게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다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급한 장례식이 생겼다며 월차를 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 아내는 아침부터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녁 8시가 되자 그 내 사랑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는 결국 전화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속삭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금방 가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내가 평소와 달리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 새 원피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어요. 위장인가? 아니면 그놈 취향이 이런 건가? 왜 오늘은 이렇게 서둘러?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쳤어요.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아이들 저녁 챙겨줘. 그래, 조심해. 아내가 아파트를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5분 뒤에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미행, 제 인생에 이런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래, 오늘로 끝이다. 저 여자와 그놈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증거를 잡아서 이혼하자. 아내의 차는 예상과 달리 시내 호텔이나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시내에서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도심이 아니라 어둡고 한적한 외곽으로 가로등이 점점 희미해지고 도로가 좁아지자 제 불안감이 커졌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설마...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30분을 넘게 달려 아내의 차가 멈춘 곳은 가로등 불빛도 거의 없는 으슥한 산기슭이었습니다. 주변은 나무가 우거지고 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엔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 낡은 건물, 간판 불도 반쯤 꺼진 새희망 요양병원이라는 낡고 음산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요양병원? 왜 여기? 여기서 만난다고? 아니면은 그 자식이 아파? 그래서 수연이가 돈을 갖다 바치는 건가? 일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최악을 상상했어요. 아내는 익숙한 듯 주차장에 차를 대고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급해 보였어요. 전 차마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20분 차 안에서 그 건물만 노려봤습니다. 창문 불빛을 통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왜 안 나오지? 대체 안에서 뭘 하는 거지? 그놈과 무슨 짓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오늘 진실을 봐야 해. 전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깨우며 물었어요. 저 혹시 방금 들어온 박수연 씨 면회객이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연 씨요. 아, 보호자시구나. 301호요. 특별관리실. 조심히 올라가세요. 특별관리실? 왜 특별관리실이지? 대체 무슨 일인가? 심장이 쿵쿵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역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불안을 증폭시켰어요. 저는 301호로 향하다가 옆방인 30925의 문이 열려 있어 무심코 안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 묶인 채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301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 숨을 죽이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아버지야, 입 좀 벌려보세요. 이거 드셔야 힘내지. 응? 아빠 제발 나 수연이야. 수연이 왔어. 오늘도 왔어. 니은 따뜻하게 데워왔어. 그곳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낡은 추리닝 차림 그대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앙상한 노인의 입에 미음을 떠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토록 저를 미워하고 자네는 내 사위 아니야 라고 소리치시던 제 장인어른 박길수님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가로는 아내가 떠먹인 미음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빠 나 어떡해 민준 씨. 우리 남편한테 말을 못하겠어. 아빠 쓰러졌다고 하면 또 돈 때문에 그 사람 어깨 무거워질까 봐. 아빠도 박서방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 짐 지우기 싫다고. 근데 나나 너무 힘들어. 아빠, 매일 이렇게 와서 아빠 봐도 마음이 너무 아파. 아내는 의식도 없는 장인어른의 손을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넉 달간 그녀가 베란다에서 흘렸던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장인어른의 병세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 장인어른의 머리맡 협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그놈에게 줄 선물이라고 확신했던 그 남성용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병원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한 방향제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이 향수 좋지? 우리 민준 씨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빠한테도 좋은 냄새 나라고 내가 큰맘 먹고 샀어.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빠가 얼른 일어나서
우리 사위 고생한다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쿵, 무엇인가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어요. 결혼기념일날 아내에게서 나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스킨 냄새. 그건 그놈의 냄새가 아니라 여기 이 병원의 냄새와 아버지를 위해 뿌린 이 향수 냄새였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보호자분,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간호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혹시 박수연 씨 남편분 되세요? 드디어 오셨네요. 네, 아내. 간호사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아니, 남편분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사모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넉 달 전에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합병증으로 치매까지 겹쳐서 여기 오신 뒤로 매일매일 밤마다 혼자 오셔서 저렇게 간병하시는데 저러다 저분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사모님처럼 헌신적인 분 보기 드물어요. 복 받은 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엘리베이터 벽을 짚어야 했어요. 저 302로 맡길수 환자 보호자 남편입니다. 병원비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직원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컴퓨터를 보며 혀를 득채찼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락드리려던 참입니다. 병원비가 4개월치가 밀려서 곧 강제 퇴원 조치하려던 참이었어요. 밀린 금액만 1,300만 원이 넘네요. 이번 초기 비용부터 간병비, 약값까지 쌓였어요. 네? 1,3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네? 따님 아니 사모님께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시는데 그걸로는 간병비도 빠듯하죠. 매일 작은 금액이라도 입금하시려고 노력하시던데 막 막아보려고 뭐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세요. 여기서 9시 반까지 간병 마치고 바로 그 편의점으로 뛰어가시던데 저희도 사정이 딱해서 기다려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5만 원, 10만 원씩 어떻게든 입금하시더라고요. 정말 안쓰러워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편의점. 그 알바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병원비였습니다. 사라진 500만 원은 장인어른의 초기 입원비였던 겁니다. 현금 서비스 300만 원은 부족한 간병비와 약값이었던 겁니다. 그럼 내 사랑이라는 전화는 그게 누구죠? 아, 그거 혹시 최 사장님 아니에요? 편의점 사장님이요. 하도 알바비를 당겨 쓰시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고 내 사랑 박수연 씨 월급날까지 참아 라고 장난처럼 저장해 놨다고 하시던데 남편분이 모르셨구나. 사모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던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잦은 외출과 친구 지영이, 미숙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새벽에 들어와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렸던 겁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도 집안일을 도맡았던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다니.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다네요. 쓰러지시기 전에 절대 박서방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평생 미워만 했는데 자기 때문에 짐 지우기 싫다고 사모님도 남편분한테 차마 돈 얘기 꺼내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딱한 사연이에요. 전 원무과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으로 제 가슴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이 미친놈, 이 천하의 못된 놈,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어? 제 자신이 역겨웠어요. 아내의 지친 어깨가 아니라 그녀의 휴대폰을 의심했단 제가 아내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화장품을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저를 발견했죠. 여보, 당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내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공포와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녀린 어깨를, 지난 넉 달간 혼자 모든 것을 버텨낸 그 작은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내의 어깨를 적셨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품에 안긴 아내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다 알았어? 어떻게 왜 여기에? 응, 다 봤어, 장인어른. 병실에서 다 봤어. 미안해 수연아.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당신 고생시킨다고 친구를 만났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이런 모습, 돈 때문에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저는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게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수연아, 나 사실 당신 바람난 줄 알았어. 그동안 모든 게 그 증거라고 생각했어. 아내의 몸이 제 품에서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밀어냈어요. 나 당신이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오늘 증거 잡으려고 당신 뒤따라온 거야. 블랙박스 보고 미행해서. 아내는 울음도 그쳤습니다. 그저 저를 밀어내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 원망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아내의 표정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이 더 차가웠어요. 잘못했어. 수연아,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내 의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몰랐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제발 나는. 아내는 대답 없이 한참을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결국 제 앞에 같이 주저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아니야 여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당신 혼자 힘들게 해서 내가 미안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병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제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부족한 돈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빌려 밀린 병원비 30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친구는 야, 미안해. 내가 잘못 조언했어.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었어요. 장인어른도 집에서 가까운 더 좋은 재활병원에 1인실로 모셨습니다. 그곳은 시설이 깨끗하고 의료진도 더 전문적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당장 그 알바 그만둬. 나 당신 새벽에 나가는 거 더는 못 봐. 돈은 내가 2탕, 3탕을 들게. 주말 부업도 하고 야근도 더 할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그걸로 됐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여보, 사랑해.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장인어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직 말씀은 어눌하시지만 사람을 알아보실 정도가 되셨죠. 처음에는 손가락만 까딱이시더니 이제는 앉아서 밥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는 저도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 병문안을 갑니다. 더 이상 처가에 가는 길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병실에서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함께 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장인어른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조심스럽게 닦아드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시원하시죠?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사위 노릇 못해서 미안해요.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어눌한 발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네, 고맙네, 박서방, 아니 우리 아들 이제 같이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도 옆에서 울었죠. 저와 아내는 그날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제가 병원 로비에서 아내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 그 진실을 끝까지 몰랐다면,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영원히 부셔버렸을 겁니다. 의심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 속에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어두운 눈으로 바라봤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며 이 사연을 빌어 제 아내 수연이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수연아, 나 같은 놈 만나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내 아내로, 우리 아이들 엄마로,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딸로,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당신한테 다 갚으며 살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내 아내.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요.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당신한테 다 갚으며 살게. 정말 사랑한다. 내 아내.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